며느리를 도둑으로 몰았던 시어머니, 8년 만에 비 내리는 거리에서 마주친 진실은 박정숙 회장은 확신했습니다. 며느리가 큰아들의 장례식 날 5억을 훔쳐 남자와 도망쳤다고. 하지만 8년 후 강남 뒷골목에서 그녀가 발견한 건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손주들과 길바닥에서 비를 맞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숙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믿어온 진실이 어쩌면 거대한 거짓말이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진짜 범인은 따로 있을지도 모른다고.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후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큰 복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정숙입니다. 올해 65, 정화제약이라는 회사를 20년째 경영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이 자리를 지켜왔죠. 사람들은 저를 강단 있는 여자 회장이라 부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강해야 하니까요.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강남 본사에서 회의를 마치고 차에 올랐죠.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국제시장 쪽으로 돌아가게. 오랜만에 예전 골목 좀 보고 싶네. 젊은 시절 남편과 자주 다니던 그 골목들이 문득 그리웠습니다. 차는 천천히 뒷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좁은 길 양옆으로 작은 가게들이 빼곡했습니다. 튀김 냄새, 떡볶이 양념 냄새가 차 안까지 스며들었죠. 그때였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름 소나기였죠. 굵은 빗줄기가 순식간에 거리를 적셨습니다. 차창 너머로 골목 구석이 보였습니다. 낡은 포장마차 옆 젖은 아스팔트 바닥에 세 사람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노숙자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한 여자가 두 아이를 품에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비를 온몸으로 맞으면서 잠깐 차 세워. 기사가 놀란 얼굴로 저를 돌아봤지만 저는 이미 차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쓰지 않고 뛰어내렸습니다. 비가 제 머리와 어깨를 적셨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여자는 젖은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들을 가슴에 안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아이들을 감싸 비를 막으려 하고 있었죠.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제 발이 멈췄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의 옆모습, 아니, 낯익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그 윤곽, 아이들을 감싸 안은 그 자세, 모든 것이 기억 속 누군가와 완벽하게 겹쳐졌습니다. 한지영, 제 큰며느리였습니다. 아니, 며느리였던 여자였습니다. 8년 전 장례식 날 돈을 들고 도망친 그 여자. 집안의 수치, 제가 영원히 지워버린 이름.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여자는 제가 기억하는 그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옷은 빗물에 완전히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해지고 너덜너덜한 티셔츠였죠. 얼굴은 8년 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두드러졌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깔려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흘러내렸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 아이들을 꼭 껴안고 있는 그 손. 손등에는 상처 자국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붉게 부어오른 것도 있었고 아물다 만 것도 있었습니다. 청소 일을 하다 생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손톱은 깨져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거칠었습니다. 빗물이 그 상처들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이들은 더 처참했습니다. 큰아이 시우, 제 첫 손자입니다. 티셔츠가 몸에 비해 너무 컸고 빗물에 젖어 무겁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파리했고 팔은 나뭇가지처럼 가늘었습니다. 안경은 빗물 때문에 뿌옇게 흐려져 있었고 다리 한쪽이 테이프로 붙여져 있었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작은 아이 수아, 제 손녀입니다. 운동화는 물에 흠뻑 젖어 있었고 머리는 엉망이었습니다. 얼굴에는 빗물과 뭔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 눈물이었습니다. 입술은 바싹 마르고 갈라져 있었고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작은 몸이 어머니 품에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영이 젖은 손으로 아이들을 더 꽉 껴안았습니다. 자신은 비를 맞아도 아이들만큼은 조금이라도 덜 맞게 하려는 듯 괜찮아, 괜찮아, 조금만 참아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목소리였습니다. 아이들을 달래는 건지 자신을 달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빗속에 서 있었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조여왔습니다. 8년 전 그날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큰아들 준혁의 장례식, 발인을 앞둔 새벽, 둘째 아들 준석이 달려와 소리쳤던 그 목소리. 어머니, 큰일 났어요. 형수님이 도망갔어요. 금고가 열려 있었습니다. 연구개발 자금 5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지영도 함께 사라졌죠. 준석이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은 승용차를 타고 남자와 함께 떠나는 걸 봤다고. 그때 저는 무너졌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 며느리에게 배신당했다는 분노가 더 컸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집안 식구들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그년 이름 다시는 내 앞에서 꺼내지 마. 사진도 다 치워. 죽은 목숨으로 알아. 손주들까지 외면했습니다. 같이 사라졌으니 어디선가 잘 살고 있겠거니 했습니다. 5억이면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돈 아닙니까? 하지만 지금 제 앞의 광경은 달랐습니다. 5억을 가지고 도망간 여자가 왜 8년이 지나도록 강남 뒷골목 빗속에 주저앉아 있을까요? 돈을 가진 여자가 왜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을까요? 남자와 도망갔다는 여자가 왜 혼자 아이들을 떨게 하고 있을까요? 지영이 수아의 이마에 젖은 손을 얹었습니다. 열을 재는 것 같았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이를 내려다보다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이 빗소리에 섞였습니다. 견뎌온 세월의 무게, 지쳐버린 어머니의 무게. 엄마, 추워. 수아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만 참자. 곧 비 그칠 거야. 지영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서 뭔가 뜨거운 게 흘러내렸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아, 이건 눈물이었습니다. 8년 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가까이 가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을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8년 전 제가 내뱉은 말들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죽은 목숨으로 알아. 제가 한 말이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뒤를 돌았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비를 맞으며 차로 돌아갔습니다. 차 문을 닫는 순간 뒤를 돌아봤습니다. 빗줄기 너머로 지영과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골목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보였습니다.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빗줄기만 차창을 때렸습니다. 머릿속에는 지영의 젖은 얼굴과 아이들의 떨리는 작은 몸만 맴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제 옷은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고 서재로 곧장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틀렸던 건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5년을 살면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도둑으로 몰았던 그 확신, 손주들을 외면했던 그 결정, 모두 잘못된 것이었다면 어쩌죠? 진짜 범인이 따로 있다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책상 위에 큰아들 준혁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액자 속에서 아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오늘따라 유난히 슬퍼 보였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뭘 놓친 거니?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지영과 손주들도 이 비를 맞고 있겠죠. 젖은 옷과 떨리는 몸으로 갈 곳도 없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빗속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며느리와 손주들이 보였습니다. 차가운 바닥에서 서로를 껴안고 떨고 있는 그들이 뭔가 잘못됐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8년 전 그날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비는 새벽까지 내렸습니다. 8년 전 그날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는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날이었습니다. 2017년 6월 17일 금요일 새벽 4시 30분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큰아들 준혁이 쓰러졌다고, 회사 연구소에서 화학물질에 중독됐다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 아들은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35, 아직 젊었습니다. 앞날이 창창했습니다.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아들이었습니다. 정직하고 똑똑하고 성실했죠. 회사의 미래였습니다. 제 후계자였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업계 관계자들, 친척들, 직원들, 모두들 안타까워했습니다. 저는 상주석에 앉아 눈물도 제대로 흘리지 못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이었으니까요. 현실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지영은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손주들은 영정 앞에서 아빠를 부르며 울었습니다. 13살 시우와 9살 수아. 그 어린 것들이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둘째 아들 준석이는 형의 장례를 주도했습니다. 조문객 응대부터 장례 절차까지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준석이가 많이 성장했구나. 형이 없어도 회사를 이끌 수 있겠구나. 발인은 이틀 후 월요일 오전으로 잡혔습니다. 일요일 밤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잠시 빈소를 나왔습니다.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싶었습니다. 머리도 감고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큰아들이 없는 집은 이렇게 적막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실로 가려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 본능적으로 서재로 향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책상 뒤 벽면에 있는 금고,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금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현금 5억 원, 회사 연구개발 비상자금이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모두 사라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금고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열었을까? 비밀번호는 저와 준혁이만 알았는데, 준혁은 이미 죽었는데,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준석이었습니다.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니? 엄마 지금 집이다. 저도 지금 가는 길이에요. 형수님, 형수님이. 준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뭔가 달려온 것 같았습니다. 20분 후 준석이 도착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제 서재로 달려왔고 금고를 보더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형수님이 남자랑 도망갔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준석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새벽 3시쯤 장례식장에서 집으로 오는 길이었다고. 우리 집 앞을 지나는데 검은색 승용차가 한 대 서 있더라고. 그 차에 지영이 큰 가방을 들고 타는 걸 봤다고. 남자가 운전석에 있었다고. 차는 곧바로 떠났다고. 이상해서 집에 들어와 봤더니 금고가 열려 있었다고. 그래서 급히 전화했다고.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아니, 이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돈을 훔쳐 남자와 도망쳤다고, 남편의 장례식도 치르기 전에 아이들도 버리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여자를 키운 게 저였습니다. 아들과 결혼시킨 것도 저였습니다. 믿었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배신을 했습니다. 가장 슬픈 순간에 뒤통수를 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례식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영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손주들만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어디 갔어요? 아침부터 안 보여요. 시우의 물음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내 엄마는 돈을 훔쳐 도망갔단다. 너희를 버리고 남자와 떠났단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친척들에게 알렸습니다. 며느리가 회사 돈을 훔쳐 도망쳤다고. 다들 경악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빈 금고와 사라진 며느리와 준석의 증언.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 망신이었으니까요. 제약회사 회장의 며느리가 횡령범이라니. 언론에 알려지면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올 게 뻔했습니다. 그냥 묻기로 했습니다. 발인을 치렀습니다. 아들을 보냈습니다. 며느리 없이. 손주들은 울며 관을 따라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영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흔적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제게 맡겨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이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볼 때마다 지영이 생각났습니다. 배신자의 자식들. 결국 아이들을 먼 친척집으로 보냈습니다. 제 눈앞에서 치웠습니다. 가끔 생활비만 보냈습니다.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8년이 흘렀습니다. 지영의 사진은 모두 태웠습니다. 이름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에게도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그 여자 이야기는 꺼내지 말라고. 준혁의 자리는 준석이 채웠습니다. 부사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회사를 잘 이끌었습니다. 형보다 더 뛰어났습니다. 저는 준석에게 의지했습니다. 이제 저한테 남은 아들은 준석뿐이었으니까요. 8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지영이 범인이라고 믿었습니다. 돈을 훔쳐 도망친 나쁜 여자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빗속에서 본 그 모습, 빼빼 마른 몸, 상처투성이 손, 떨고 있는 손주들, 그게 5억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었을까요? 뭔가 잘못됐습니다. 8년 전 그날 밤 제가 놓친 게 있었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준석의 말만 믿었습니다. 직접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차 번호판은요? 그 남자의 얼굴은요? 정확한 시간은요? 다른 목격자는 없었나요? CCTV는요?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어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8년이 지났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알아야 합니다. 진실이 뭔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준혁의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8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상자였습니다. 너무 슬퍼서 볼 수 없었거든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장 위에 시계가 있었습니다. 준혁이 즐겨 차던 시계. 그 아래 몇 장의 서류. 그리고 노란색 메모지 한 장. 메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준혁의 필체였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준석이가 연구 데이터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모았으니 다음 주 월요일 직접 보고하겠습니다. 마이너스 6월 15일. 6월 15일. 준혁이 죽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손에서 메모지가 떨어졌습니다. 준석이가 데이터를 조작했다고요? 그럼 준혁은 그걸 알았다는 건가요? 증거까지 모았다는 건가요? 그리고 이틀 후 준혁이 죽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준혁의 메모를 발견한 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까지 서재에 앉아
그 메모를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아들의 필체, 또박또박 쓴 글씨, 거짓말을 할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준석이가 연구 데이터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8년 동안 쌓아올린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준석이가 정말 데이터를 조작했다면요? 큰아들이 그걸 알았다면요? 그리고 그 직후 준혁이 죽었다면요? 아니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제가 낳은 둘째 아들이 형을 해쳤을 리 없다고.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의심이 자라났습니다. 빗속의 지영과 손주들, 준혁의 메모, 준석의 증언, 퍼즐 조각들이 맞지 않았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서재 창문 너머로 하늘이 밝아졌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겠다고. 8년 전 그날 밤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먼저 연락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순철, 고등학교 동창이었고 평생 친구였습니다. 경찰청장을 지냈고 지금은 보안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죠. 그러면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아침 8시 순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정숙이? 순철아, 나야. 급한 일이 생겼어. 만날 수 있어? 순철은 제 목소리에서 뭔가를 눈치챘는지 바로 대답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그의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회사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비서에게 오늘 일정을 모두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준석이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어 순철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강남 한복판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순철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순철은 저를 안쪽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닫고 마주 앉았습니다. 차 한 잔을 권했지만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순철이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8년 전 준혁의 죽음, 지영이 도망쳤다는 이야기, 그리고 어젯밤 빗속에서 본 며느리와 손주들, 마지막으로 준혁의 메모. 순철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조사가 필요하겠어. 바로 그 말이 듣고 싶었습니다. 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순철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준혁이 죽은 정확한 시간, 장소, 사인, 금고가 열린 시각, 지영이 사라진 시간, 준석의 증언 내용, 하나하나 정리해 갔습니다. CCTV는 확인했어? 순철의 질문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시에는 확인할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준석의 말만 믿고 그냥 묻어버렸으니까요. 회사 연구소 CCTV 기록이 남아있을까? 8년이나 지났는데 요즘은 중요한 시설은 최소 10년치 보관해. 특히 제약회사 연구소라면 더 그럴 거야. 사고 기록이니까 아마 별도 보관했을 가능성이 높아. 순철의 말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증거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순철은 며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조용히 조사하겠다고.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특히 준석에게는 절대로. 사무실을 나올 때 순철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정수가 각오는 하고 있어. 진실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알아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 번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 아이 목소리를 들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다시 서재로 갔습니다. 준혁의 유품 상자를 다시 꺼냈습니다. 메모 아래 있던 서류들을 꺼내 살펴봤습니다. 연구 데이터 프린트물이었습니다.
빽빽한 숫자와 그래프들. 제약학 전공이 아니라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 준혁이 빨간 펜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상, 불일치, 조작 의심이라는 메모들. 준혁은 뭔가를 발견했던 겁니다. 데이터가 조작됐다는 걸, 그리고 범인이 준석이라는 것까지. 왜 바로 저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증거를 먼저 모으려고 했을까요? 동생이라서 그랬을까요? 확실한 증거 없이 고발하기 싫었던 걸까요? 그 선택이 준혁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철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자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다시 그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엇을 발견했을까? 좋은 소식일까? 나쁜 소식일까? 응접실에 들어서자 순철의 책상 위에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뭔가 영상이 일시정지되어 있었습니다. 앉아. 순철이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수가 각오하고 봐. 충격적일 거야. 노트북을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2017년 6월 16일. 준혁이 죽기 하루 전.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에는 회사 연구소 복도가 보였습니다. 밤 10시.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마치 누가 볼까봐 두려워하듯이. 그 사람의 얼굴이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준석이었습니다. 제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준석은 준혁의 연구실 문 앞에 섰습니다. 카드키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빨리 감기로 흘렀습니다. 30분 후 준석이 다시 나왔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류 뭉치처럼 보였습니다. 영상이 멈췄습니다. 순철이 다른 영상을 틀었습니다. 이번엔 연구실 내부 CCTV였습니다. 준석이 준혁의 책상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찾고 있었습니다. 찾았습니다. 그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철이 세 번째 영상을 틀었습니다. 다음 날 6월 17일 새벽. 준혁이 연구소에 출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실험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 준혁이 복도로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벽을 짚고 휘청거렸습니다.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얼마 후 구급차가 왔습니다. 준혁을 실어 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정수가. 순철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야. 더 있어. 손이 떨렸습니다. 더 있다고요? 순철은 다음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같은 날 밤 다른 각도의 CCTV였습니다. 준혁의 실험실 내부였습니다. 준석이 실험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환기 시스템 제어판에 손을 댔습니다. 뭔가를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경고등이 꺼졌습니다. 환기 시스템을 고장 낸 겁니다. 다음 장면. 준석이 보호장비 보관함을 열었습니다. 방독면을 꺼냈습니다. 필터 부분을 살폈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냈습니다. 필터에 구멍을 냈습니다. 몇 군데,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게. 그리고 다시 보관함에 넣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제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정수가 계속 볼 수 있어? 순철이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봐야 했습니다. 끝까지. 다음 영상. 장례식 다음 날 6월 19일 새벽. 우리 집 서재였습니다. 집안 CCTV 기록이었습니다. 준석이 서재에 들어왔습니다. 시간은 새벽 2시 30분. 금고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금고가 열렸습니다. 준석은 안에 있던 현금 뭉치들을 꺼냈습니다. 가방에 담았습니다. 5억 원. 전부 가져갔습니다. 금고 문을 열어둔 채 나갔습니다.
증거를 남긴 겁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훔쳐간 것처럼 보이게.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순철이 또 다른 영상을 틀었습니다. 일주일 전 영상이었습니다. 준혁이 금고를 여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뒤에 준석이 복도에서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형이 입력하는 비밀번호를 몰래 찍은 겁니다.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습니다. 순철은 영상을 멈추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이건 준석 씨와 그 아내 명단 씨 명의 비자금 계좌야. 사고 일주일 후부터 입금이 시작됐어. 손가락으로 형광펜 침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2017년 6월 24일 2억, 6월 28일 1억 5천, 7월 5일 5천만 원, 합계 4억 원, 5억 중에 4억이 여기 들어갔어. 나머지 1억은 현금으로 쓴 것 같아.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흔들렸습니다. 제가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형을 죽이고 돈을 훔쳤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형수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야. 순철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교통 CCTV 기록이었습니다. 준석 씨가 목격했다던 그날 새벽 3시 우리 집 앞을 지나간 차량 기록이야. 사진 속에 검은색 승용차가 찍혀 있었습니다. 번호판도 선명했습니다. 이 차 주인이 누군지 아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석 씨 대학 동기야. 준석 씨가 부탁해서 새벽에 우리 집 앞을 지나가게 한 거지. 지영 씨는 타지도 않았어. 모든 게 조작이었습니다. 목격담도 거짓이었습니다. 지영 씨는 그날 밤 어디 있었어? 그게 순철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납치됐어. 준석 씨가 사람을 시켜 창고에 가뒀어. 증거가 있어. 새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어느 창고 앞이었습니다. 준석이 한 남자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돈 봉투를 건넸습니다. 남자가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 지영이 묶여 있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느리는 도망간 게 아니었습니다. 납치당한 겁니다. 돈을 훔친 게 아니었습니다. 누명을 쓴 겁니다. 8년 동안 저는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았습니다. 도둑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손주들까지 버렸습니다. 창고 위치를 추적했어. 지영 씨는 거기서 나흘간 갇혀 있었어.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나흘 후 풀려났는데 이미 장례는 끝난 후였고 순철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지만 멍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 마지막 서류였습니다. 병원 기록이었습니다. 준혁 씨 사망 원인은 화학물질 중독이 맞아. 근데 환기 시스템이 고장났고 보호 장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 그래서 중독됐지. 모두 준석이 한 짓이었습니다. 그리고 준혁 씨가 그날 왜 새벽에 연구소에 갔는지 알아?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석 씨가 전화했어. 어머니가 쓰러졌다고. 급히 연구소로 오라고.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 그날 회장님은 골프장에 계셨잖아.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준석이 형을 유인했습니다. 일부러 위험한 실험실로 불렀습니다. 환기 시스템을 고장낸 곳으로, 보호 장비가 망가진 곳으로. 준혁은 의심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어머니가 위급하다는데 어떻게 의심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살인이야. 계획적 살인이었어. 순철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을 죽였습니다. 형을 죽였습니다. 회사를 차지하기 위해, 재산을 빼앗기 위해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8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순철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말없이 옆에 있어줬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증거들로 준석을 고소할 수 있어? 당연하지. 살인, 횡령, 납치, 무고. 다 입증돼. 그럼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경찰에 넘겨. 지금 당장.
순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아? 내 아들인데. 아들이 아냐.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형을 죽인 살인자야. 더 이상 내 아들 아니야. 순철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닫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내일 경찰서 가자. 내가 동행할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지영이는 어디 있어? 지금 어디서 사니? 찾고 있어. 곧 연락할게. 며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해야 했습니다. 8년 동안의 오해를 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손주들, 제 손주들을 다시 품에 안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준석을 감옥에 보내는 일, 순철이 지영의 주소를 찾아냈습니다. 강남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는 세계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 더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빌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페인트는 벗겨지고 계단은 삐걱거렸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습니다. 습기 찬 공기가 올라왔습니다.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반지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녹슨 문패에 아무 이름도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체인이 걸려 있었습니다. 틈 사이로 지영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체인을 걸어 잠근 채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제가 문을 막았습니다. 지영아, 이야기 좀 하자. 제발. 지영은 망설였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8년 전 제가 내뱉은 말들이 저를 옥죄었습니다. 죽은 목숨으로 알라던 그 말이.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지영이 천천히 체인을 풀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정말 좁았습니다. 5평도 안 돼 보였습니다. 창문은 반쯤 땅에 묻혀 있었고 햇빛은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천장에서는 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구석에 낡은 이불이 접혀 있었습니다. 작은 전기밥솥 하나, 낡은 옷가지 몇 벌,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곳에서 8년을 살았습니다. 제 며느리가, 제 손주들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앉으세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방석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요? 미안하다고요? 그 말로 8년이 지워질까요? 지영아, 목이 메었습니다. 나 다 알았어. 준석이가 한 짓, 너한테 누명 씌운 것, 너를 납치한 것, 다 알았어.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고 있던 것들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8년 전 그날 밤의 일을, 장례식 이틀째 밤이었다고 합니다. 지영은 아이들을 재우고 빈소 밖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사이에서 잠깐 바람을 쐬려고요. 그때 준석이 다가왔다고 합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주차장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누군가가 뒤에서 입을 막았다고 합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어두운 창고 안이었다고 합니다. 손발이 묶여 있었고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다고 합니다. 나흘을 그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물만 조금 주고 음식은 거의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깥에서 아이들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엄마를 찾는 소리가.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나흘 후 풀려났습니다. 준석이 직접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박 씨 집안 사람이 아니라고. 어머니가 며느리를 죽은 목숨으로 안다고. 아이들도 보낼 생각 없다고. 조용히 사라져. 다시는 나타나지 마. 안 그러면 아이들이 다칠 거야. 준석의 협박이었습니다. 지영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지키려면 사라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없이는 살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을 숨어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친척 집에 맡겨진 아이들을 몰래 데려왔다고 합니다. 밤에 몰래 도망치듯이. 그리고 숨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흔적을 지우고 청소 일을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하루에 4~5곳을 돌았습니다. 겨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아이들 밥 먹이고 학교 보내는 게 전부였습니다. 병원도 못 갔습니다. 돈이 없어서 수아의 심장병도 그냥 뒀습니다. 8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영이 소매를 걷었습니다. 손목에 흉터가 선명했습니다. 밧줄에 묶인 자국이었습니다. 8년이 지났지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어머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지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속으신 거잖아요. 준석 씨한테. 저도 만약 그 상황이었으면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 말에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미안하다, 지영아. 정말 미안하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고생하는데 나는 몰랐어. 내 손주들이 그렇게 힘든데도 다 내가 못난 거야. 며느리 하나 제대로 못 믿어준 내가 나쁜 거야. 지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손이었습니다. 이제 됐어요, 어머님. 진실을 알아주셨잖아요. 안 돼. 이제라도 보상해야 해. 너희한테 해준 게 없어.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할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자. 너랑 아이들 모두. 이제 제대로 된 집에서 살아야지. 아이들 학교도 제대로 보내고 병원도 가고 내가 다 책임질게. 너희는 내 가족이야. 지영이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8년 동안 참아왔던 울음이었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두 사람이 좁은 반지하 방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모양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시우와 수아가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두려움에 가득 찬 눈이었습니다. 애들아.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야. 이제 할머니 집에 가자. 너희 진짜 집으로. 아이들은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아이들이 조금씩 다가왔습니다. 시우를 안았습니다. 뼈만 남은 작은 몸이었습니다. 수아도 안았습니다. 머리에서 때 냄새가 났습니다. 제대로 씻지도 못했던 겁니다. 미안해, 애들아. 할머니가 너무 미안해. 그날 우리는 그 좁은 방을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8년간의 고통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하나 남았습니다. 준석을 법정에 세우는 일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지영과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온 다음 날 준석을 불렀습니다. 회사가 아니라 집으로, 서재로 오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준석은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가 찾으시니 당연히 가야죠. 아무것도 모르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모르는 척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서재 책상 뒤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켜놓고 기다렸습니다. 순철이 정리해준 모든 증거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분노만 남아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준석이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고 가정부가 안내했습니다.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효자 연기였습니다. 8년 동안 완벽하게 해온 연기였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책상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편안한 자세였습니다. 경계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낳은 아들, 제 배에서 나온 아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아니, 원래부터 이랬던 걸까요? 말없이 노트북을 돌렸습니다. 화면이 준석을 향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영상이 시작됐습니다. 2017년 6월 16일 밤 10시 회사 연구소 복도 준석이 형의 연구실로 몰래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준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실험실 내부 환기 시스템을 고장내는 장면, 보호장비 필터에 구멍을 내는 장면, 모든 게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준석은 화면을 보고 있었지만 표정이 없었습니다. 연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났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다음 영상, 우리 집 서재, 금고를 여는 장면, 5억을 가방에 담는 장면, 증거를 남기고 나가는 장면, 마지막 영상, 창고 앞, 지영을 납치한 사람과 돈을 주고받는 장면, 모든 영상이 끝났습니다. 서재는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할 말 있니?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준석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연기는 없었습니다.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아셨어요? 목소리도 달랐습니다. 평소에 밝고 공손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봤습니다. 준석이 뒤로 기대며 웃었습니다.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8년이나 완벽했는데 하필 지금 제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후회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들키지 않았어야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랬니? 왜 형을 죽였어? 준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왜요? 그게 궁금하세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평생 형 그림자였어요. 평생. 준혁이는 똑똑하다. 준혁이는 착하다. 준혁이는 회사를 이끌 인재다. 매일같이 들었어요. 그럼 나는요? 난 뭐였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8년 동안 숨겨왔던 얼굴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비교당했어요. 형이랑 성적도 형보다 낮으면 혼났고 상도 형보다 적게 받으면 실망하셨죠. 어머니 눈에는 형만 보였어요.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준혁에게 더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큰아들이니까요. 후계자니까요. 그래서 형을 죽였단 말이냐? 기회였어요. 준석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형이 제 횡령을 눈치챘어요. 데이터 조작도 알게 됐고요. 어머니한테 보고하려고 했죠. 그럼 전 끝이었어요. 감옥 가고 회사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먼저 제거했어요. 제거. 형을 사람이 아니라 장애물로 본 겁니다. 형수는 왜 그랬어? 무슨 죄가 있다고. 목격자 만들기 좋았어요. 누명 씌우기 쉬운 사람이었고요. 어차피 어머니도 며느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잖아요. 맞았습니다. 저는 지영을 완전히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늘 머리 아래로 봤습니다. 준석은 그걸 이용한 겁니다. 손주들은, 내 손주들은 어쩌고. 형 자식이잖아요. 형 거예요. 어머니 눈에도 안 들어오던 애들이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준석은 계속 말했습니다. 마치 자랑하듯이 완벽했어요. 형은 사고로 죽었고 형수는 도둑이 됐고 어머니는 쟤만 믿었어요. 회사도 제 거였고 재산도 제 거였어요. 8년 동안 완벽했어요. 그런데 하필 며느리를 봤어요? 하필 지금? 준석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운이 나빴네요, 어머니. 그 말에 폭발했습니다.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펜꽂이가 넘어졌습니다. 서류가 흩어졌습니다. 운이라고? 내가 저지른 짓을 운 탓으로 돌리니? 일어섰습니다. 준석에게 다가갔습니다. 넌 살인자야. 형을 죽인 살인자, 며느리를 괴롭힌 범죄자, 손주들을 버린 악마야. 준석도 일어섰습니다. 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두렵지 않은 눈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비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경찰에 넘기겠냐고, 집안 망신시키겠냐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책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내선 번호를 눌렀습니다. 들어오세요. 서재 옆문이 열렸습니다. 순철이 들어왔습니다. 녹음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다 녹음됐어. 준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경찰에 넘길 거다. 지금 당장. 어머니. 전 어머니 아들이에요. 아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내 아들 아니야. 형을 죽인 살인자일 뿐이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순철이 준석의 팔을 잡았습니다.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준석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문이 닫혔습니다.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준석은 구속됐습니다. 그의 아내 명단도 공범으로 함께 잡혔습니다. 언론은 들끓었습니다. 제약회사 부사장 형 살해 사건, 연일 뉴스에 나왔습니다. 저는 회사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전무이사에게 경영을 맡겼습니다. 지금은 가족이 먼저였습니다. 지영과 손주들은 제 집에서 살았습니다. 각자 방을 줬습니다. 시우는 좋은 학교로 전학했고 수아는 대학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성공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를 했고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학원도 다녔고 친구도 사귀었습니다. 지영은 회사로 복직했습니다. 8년 전 하던 연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실력이 녹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재판 날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큰 건물 앞에 섰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막아섰습니다. 지영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순철이 앞에서 길을 열었습니다. 천천히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빼곡했습니다. 모두 이 재판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앞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영이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영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이제는 따뜻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준석이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석 달 전의 당당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초라했습니다. 말라 보였습니다. 제 눈과 마주쳤습니다. 순간 준석의 입이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소리 없이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준석의 아내 명단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역시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8년 전 화려하게 꾸미고 다니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섰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공소장을 낭독했습니다. 준석의 죄목이 하나씩 읽혔습니다. 존속살해, 납치감금, 횡령, 무고, 증거인멸, 명단의 죄목도 이어졌습니다. 공범, 위증, 방조, 증거 제시가 시작됐습니다. CCTV 영상이 법정 스크린에 떴습니다. 준석이 환기 시스템을 조작하는 장면, 보호장비를 훼손하는 장면, 금고를 여는 장면,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숨죽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증거는 너무 명백했습니다. 다음은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준석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자백하는 목소리, 형을 제거했다는 말, 완벽했다는 말, 모든 것이 그대로 재생됐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이 제시됐습니다. 5억 중 4억이 준석과 명단의 계좌로 들어간 기록, 날짜와 금액이 정확했습니다. 증인이 나왔습니다. 준석이 고용한 납치범이었습니다. 이미 자백했고 증인으로 나선 겁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준석에게 돈을 받고 지영을 납치했다고, 창고에 가뒀다고,
다음 증인은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준혁의 비서였습니다. 사고 당일 준석이 준혁에게 거짓 전화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회장이 쓰러졌다고 거짓말했다고 증거는 계속 쌓였습니다. 반박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준석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오랜 열등감과 스트레스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었습니다. 검사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우발적이라니요? 환기 시스템을 미리 고장내고 보호장비를 훼손하고 거짓 전화로 피해자를 유인했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적입니다. 변호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앉았습니다. 재판은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다시 봤습니다. 모든 증언을 다시 들었습니다. 제가 낳은 아들이 저지른 일들이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마침내 판결 시간이 왔습니다.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박준석은 친형 박준혁에게 고의적으로 화학물질 중독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또한 회사 자금 5억 원을 횡령했고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웠으며 피해자를 납치 감금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범행이 치밀하고 악질적이며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형이자 가장 가까운 혈육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피고인 박준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무기징역. 평생 감옥에 있을 겁니다. 공범 최명단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명단이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석은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법정이 끝났습니다. 준석이 끌려나갔습니다. 저를 한 번 더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지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끝났어요. 이제 정말 끝났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픔인지 안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정의는 실현됐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제 아들이었으니까요. 제가 낳은 아들이었으니까요. 순철이 다가왔습니다. 잘했어, 정수가. 옳은 일을 했어. 그렇습니다. 옳은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아들이어도 죄는 죄였으니까요. 차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그 아이들과 함께 보내야 합니다. 준혁이 못해준 것들을 제가 대신 해주면서 가을이 왔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준혁의 제삿날입니다. 1년에 한 번, 이날만큼은 빠지지 않고 묘소를 찾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영과 손주들이 함께였습니다. 차는 천천히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단풍이 들어 있었습니다. 빨갛고 노란 잎들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아름다운 계절이었습니다.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다른 성묘객들도 몇몇 보였지만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준혁의 묘비 앞에 섰습니다. 깨끗하게 관리돼 있었습니다. 매주 관리인이 청소를 했습니다. 꽃도 항상 새 것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먼저 절을 했습니다. 시우가 큰 절을 올렸습니다. 8년 전보다 훨씬 컸습니다. 이제 중학생이었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키도 많이 자랐습니다. 수아도 절을 했습니다. 작지만 씩씩했습니다. 심장 수술 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이제는 친구들과 뛰어놀 수 있었습니다. 웃음소리도 밝았습니다. 지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묘비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겁니다. 8년 동안 못한 말들이
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돌이 손에 닿았습니다. 천천히 손으로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준혁아, 엄마야. 엄마 왔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늦었지? 정말 늦었어. 8년이나 걸렸어. 미안해.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준혁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남긴 메모 덕분에 진실을 알았어. 준석이가 뭘 했는지, 지영이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아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지 않았습니다. 흐르는 대로 두었습니다. 준석이는 감옥에 갔어. 무기징역이야. 평생 나올 수 없어. 내가 받았어야 할 정의를 엄마가 대신 찾아줬어. 묘비가 흐려졌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지영이랑 아이들도 이제 잘 살고 있어.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 시우는 학교 성적도 좋고 수아는 심장 수술도 잘 됐어. 둘 다 건강해. 뒤를 돌아봤습니다. 지영과 손주들이 조금 떨어져 서 있었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영이는 회사로 돌아왔어. 내가 하던 연구를 이어받았어. 정말 잘해. 이번에 신약 개발에 성공했어. 내 이름으로 특허도 냈어. 자랑스러웠습니다. 며느리가, 아니, 이제는 딸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못난 거 알지? 내가 그렇게 메모를 남겼는데도 못 봤어. 8년 동안 상자도 안 열었어. 너무 슬퍼서. 근데 그게 화근이었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만약 그때 바로 봤으면 지영이가 그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 손주들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다 엄마 잘못이야. 묘비를 꼭 껴안았습니다. 차가웠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늦었지만 앞으로는 엄마가 책임질게. 내 가족을 엄마가 지킬게.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과 함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영이 다가왔습니다.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가요. 준혁 오빠도 원하실 거예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뻐근했지만 괜찮았습니다. 손주들을 불렀습니다. 둘이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저희 아빠한테 인사했어요. 시우가 말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할머니랑 엄마랑 같이 행복하게 산다고요. 수아도 거들었습니다.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숨쉬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우리 집 가자.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시우의 손, 수아의 손, 작지만 단단했습니다. 뒤에서 지영도 따라왔습니다. 우리 넷이 함께 걸었습니다. 단풍잎이 떨어지는 길을 따라 차에 올랐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묘지가 점점 멀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준혁이 거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평화로울 겁니다.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집으로 가는 길 아이들이 제잘거렸습니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평범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장 소중했습니다. 지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진짜 미소를. 8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왜 고마워하니? 당연한 걸 한 건데. 그래도요. 저희를 믿어주셔서, 다시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부드러워진 손이었습니다. 상처는 남아있었지만 3살이 돋았습니다. 우리 가족이야. 원래부터. 집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잔디가 깔려 있었고 나무들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은 따뜻했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고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가정부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수아가 졸랐습니다. 알았어. 금방 먹자.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넷이서, 가족이, 오랜만에 완전한 가족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기적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8년 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아들을 잃고 며느리를 의심하고 손주들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늦었지만 바로 잡았습니다. 진실을 찾았고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이 아이들과 함께 보낼 겁니다. 준혁이 못 본 것들을 제가 대신 볼 겁니다. 손주들이 자라는 것, 결혼하는 것, 행복해하는 것, 그게 제 숙제입니다. 제 몫입니다. 시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내일도 같이 밥 먹어요? 당연하지. 매일 같이 먹는 거야. 아이가 웃었습니다. 수아도 웃었습니다. 지영도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